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매장량 0%인 자원인데 어떻게 세계 1위? 궁금하신 분은 댓글에 궁금해 라고 써주세요. 전 이 내용을 알게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2023년 유럽의 에너지 산업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 정유 산업의 중심이었던 영국, 독일, 프랑스의 정제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죠. 노후화된 설비, 치솟는 운영비, 그리고 환경 규제의 압박. 유럽 정유업계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아에서 정제된 석유 제품들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전 세계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나라의 이름이 자꾸만 보고서에 등장했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영국 에너지산업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 2위 석유 제품 수출국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반사이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에밀리 샌더스, 영국 에너지산업부 고위 정책자문관이었던 그녀에게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산업을 직접 조사하고 그들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라는 것이었죠. 그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20년간 BP에서 일하며 세계 에너지 시장을 분석해온 그녀의 눈에 한국의 성공은 그저 운이 좋았던 것으로 보였으니까요. 중동의 값싼 원유를 사서 비싸게 파는 중간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그녀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설비, 유럽을 넘어서는 환경 기준,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력. 석유가 없는 나라가 어떻게 에너지 강국이 되었는지 그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것은 한 영국 전문가가 한국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의 기록입니다. 편견이 무너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에밀리 샌더스입니다. 영국 에너지산업부에서 20년간 일해왔죠. 2023년 9월,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너지 수급 안정성 분석. 저는 한숨을 쉬며 첫 장을 넘겼습니다. 유럽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첼이 운영하던 독일 정제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프랑스 토탈의 노르망디 공장도 폐쇄 수순을 밟고 있었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자랑스럽던 우리 정유 시설들이 하나둘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설비가 너무 오래됐죠. 1970년대, 80년대에 지어진 시설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대화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고 환경 규제는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수익은 나지 않는데 투자는 계속 필요했죠. 저희 팀은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읽던 중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아시아발 석유 제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잖아요. 중동에서 원유를 사다가 정제해서 파는 곳.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이상했습니다. 세계 석유 제품 수출 2위. 미국 다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원도 없는 나라가 이런 순위에 오를 수 있죠? 동료 자문관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유럽이 무너지니까 반사이익을 본 거죠. 맞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더 파고들었죠. 한국의 정제 능력, 수출 품목, 주요 거래처. 파면 팔수록 의문만 커졌습니다. 며칠 후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에밀리, 한국에 다녀오세요.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이게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뻔한 결과 아닙니까? 중간상이 잠깐 잘 나가는 거. 곧 다시 균형이 잡힐 겁니다. 그런데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으면서도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마 최신 설비 몇 개 보여주고 수출 실적 자랑하겠죠. 그런데 본질은 똑같을 겁니다. 원유 사서 정제해서 파는 것. 기술적 우위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겠죠. 보고서 쓰고 돌아오면 됩니다. 한국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결론 내리고요.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얼마나 철저히 무너질지. 인천행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노트북을 펼쳤죠. 한국 정유산업계요. 주요 기업 현황. 자료를 읽으면서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별거 아닐 거라고요. 하지만 제 확신은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아침 6시였습니다. 피곤했지만 일정은 빡빡했죠. 오전에 간단히 브리핑을 듣고 오후에는 바로 울산으로 이동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호텔에 짐만 풀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산과 들판이 펼쳐졌죠. 생각보다 좁은 나라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땅에서 어떻게 세계 2위 수출을 한다는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울산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차가 정유단지 정문에 멈췄죠. SK에너지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민준 과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샌더스 박사님. 오늘 저희 시설을 둘러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단지 안으로 들어갔죠.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은빛 저장 탱크들, 하늘을 찌를 듯한 증류탑들,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라인들.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김민준 과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하루 84만 배럴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세계 단일 정유소 중에서도 상위권이죠. 84만 배럴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영국의 가장 큰 정유소도 30만 배럴 수준이었거든요. 그것도 이미 폐쇄 수순을 밟고 있었고요. 통제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이 눈에 들어왔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온도, 압력, 유량 데이터.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교대조 포함해서 200명 정도입니다. 200명으로 이 거대한 시설을 돌린다고요? 영국 정유소는 비슷한 규모의 500명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효율성이 차원이 달랐죠. 김민준 과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모든 공정이 컴퓨터로 제어됩니다. 인공지능 기반 예측 시스템도 도입했고요. 설비 고장을 미리 감지해서 가동 중단을 최소화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있었죠. 최적화 알고리즘이 스스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밖으로 나가 실제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환경 설비를 보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타랑 설비, 질소산화물 제거 장치, 폐수 처리 시스템. 모든 게 최신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환경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유럽 기준보다 엄격합니다. 황 함량은 10ppm 이하로 관리하고요. 대기 배출도 법정 기준의 절반 수준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환경 규제 때문에 정유소가 문을 닫는데 한국은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김민준 과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시설을 대폭 현대화했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경쟁력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은 낡은 시설을 유지하느라 비효율에 시달렸죠. 한국은 과감하게 투자했고 그게 지금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복잡 정제 시설도 둘러봤습니다. 중지류를 경지류로 전환하는 설비였죠. 여기서 고부가 제품을 뽑아내는 겁니다. 수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원유 대비 90% 이상입니다. 고부가 제품 비중도 70%를 넘고요. 유럽은 60%도 안 됩니다. 효율이 거의 2배 차이였죠. 해가 기울 무렵 저는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울산 정유단지 전체가 한눈에 보였어요.
석양을 받아 반짝이는 탱크들, 쉼없이 움직이는 설비들.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중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첨단 기술 국가였죠. 자원은 없지만 기술로 그걸 극복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술에 더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차에 돌아오며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유럽보다 효율 2배, 환경 기준도 우위.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수정했습니다. 처음 썼던 내용들을 지워야 했죠. 제 편견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항, 한국 최대의 항구라고 들었죠. 하지만 제가 보러 간 건 컨테이너가 아니었습니다. 석유 제품 전용 수출 터미널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거대한 탱커였습니다. 배 옆구리에 적힌 이름을 보니 일본 회사 소유더군요. 지금 한국산 항공유를 싣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이수진 차장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루 평균 15만 배럴의 석유 제품이 수출됩니다. 항공유, 경유, 휘발유 등 다양한 제품이 나가죠. 주요 수출국은 어디입니까? 미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이 큽니다. 최근에는 유럽 수출도 늘고 있고요. 유럽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유럽이 한국에서 석유 제품을 수입한다고요? 유럽은 정유 기술의 본고장 아니었나요? 이수진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항공유 수요가 많습니다. 유럽 항공사들이 저희 제품을 선호하거든요. 왜죠? 품질이 좋으니까요. 터미널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모니터에는 실시간 선적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죠. 미국행 탱커, 일본행 탱커, 동남아행 탱커.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샘플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모든 제품은 수출 전에 검사를 거칩니다. 황 함량, 불순물, 인화점, 연소 효율. 국제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항공유 황 함량 5ppm. 국제 기준은 10ppm이었죠. 불순물 제거율 99.9%. 유럽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수진 차장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영국 항공사 내부 문서인데요. 저희가 입수한 겁니다. 보시겠어요? 문서를 펼쳤습니다. 연료 조달 우선순위라는 제목이었죠. 1순위에 한국산 항공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품질, 안정성, 납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탔던 비행기들이 떠올랐거든요. 런던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 혹시 그 비행기도 한국산 항공유를 썼을까요? 이수진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국 항공사들도 저희 고객입니다. 박사님이 타신 비행기에도 저희 항공유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만든 항공유를 유럽의 비행기들이 쓰고 있다니, 이게 현실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가 부두를 걸었습니다. 탱커들이 줄지어 있었죠. 각자 다른 목적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탱커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선원이 호스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투명한 액체가 흘러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 항공유가 태평양을 건너갈 겁니다. 누군가의 비행기에 들어가겠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했던 거 아닐까요? 기술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품질로 승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수진 차장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중동에서 원유를 사옵니다. 그걸 최고 품질의 제품으로 만들어 세계에 팝니다. 이게 저희의 생존 전략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존.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경쟁력이 됐죠. 부산항을 떠나며 저는 다시 메모했습니다. 한국산 항공유, 영국도 쓴다. 품질은 유럽 기준 초과.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제 편견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대산으로 향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의 지속가능한 공유,
즉 SAF 생산 라인을 보기 위해서였죠. SAF는 유럽에서도 핫한 주제였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술이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안 했습니다. SAF 기술은 유럽이 앞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아마 이제 시작 단계겠거니 했죠. 공장 입구에서 박준혁 부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오늘 아시아 최대 규모의 SAF 생산 시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아시아 최대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최대라는 말이 과장 아닐까 싶었어요.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반응기들이 줄지어 있었죠. 파이프라인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혁 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폐식용유와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항공유를 만듭니다. 연간 생산 능력은 20만 톤입니다. 20만 톤이요? 네. 전 세계 SAF 생산량의 약 10%를 저희가 담당합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유럽의 SAF 공장들을 다 합쳐도 그 정도 안 됐거든요. 원료 저장 탱크를 보여줬습니다. 폐식용유가 가득 담겨 있었죠. 이걸로 어떻게 항공유를 만듭니까? 수소와 처리를 거칩니다. 해외산소를 제거하고 탄화수소 사슬을 재구성하죠. 그러면 기존 항공유와 동일한 성질의 연료가 나옵니다. 공정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에는 온도와 압력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350도, 50기압. 극한의 조건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품질은 어떻습니까? 기존 항공유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황이나 불순물이 거의 없거든요.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투명한 액체였죠.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폐식용유에서 나온 겁니까? 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샘플병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쓰레기가 항공유가 된다니, 이게 기술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박준혁 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희 SAF는 이미 유럽 항공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모두 저희 고객입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요? 영국 항공사가 한국산 SAF를 쓴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23년 기준 유럽향 SAF 수출이 5만 톤. 그게 유럽 항공사들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쓰이고 있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은 SAF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에는 실패했죠. 비용이 너무 높았고 규모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대규모 생산, 경쟁력 있는 가격, 안정적인 품질. 밖으로 나와 하늘을 봤습니다. 저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들. 혹시 그 비행기에도 한국산 SAF가 들어갔을까요? 박준혁 부장이 말했습니다. 석유 없는 나라라고들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자원의 저주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대신 기술에 집중했죠. 그리고 그게 미래가 됐습니다. 차에 돌아오며 메모했습니다. SAF 생산 세계 10%. 유럽의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다. 편견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산에서 돌아온 저는 호텔에서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상사에게 보낼 자료였죠. 지난 사흘간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울산의 효율성, 부산의 품질 관리, 대산의 SAF 기술. 모든 게 놀라웠습니다.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시차 때문에 런던은 아직 저녁이었을 거예요. 답장이 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다음 날 아침 제 메일함에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상사뿐 아니라 동료 자문관들의 의견도 함께였어요. 제임스가 쓴 코멘트를 읽었습니다. 에밀리, 현장이 인상적인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결국 중간상이에요. 유럽이 회복하면 다시 균형이 잡힐 겁니다. 다른 동료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기술적 우위가 있다 해도 지속 가능한 구조는 아닙니다. 원유 가격 변동에 취약하고 중동 의존도가 너무 높죠.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합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유럽처럼 자체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더 기술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게 경쟁력이 됐죠.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본 것은 단순한 중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술 기반 에너지 국가입니다. 하지만 쓰다가 멈췄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한 건 아닐까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제가 본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동료들 말도 일리가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겠죠. 한국의 에너지, 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은 정말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 걸까요? 아니면 잠깐 운이 좋았던 걸까요?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다른 시설들을 더 봐야 했어요. 수소 생산기지, 지하 비축 시설, CCS 기술, 더 많은 걸 보고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 동료들이 나타났어요. 에밀리, 넌 속고 있어. 한국은 곧 무너질 거야. 유럽이 다시 일어설 거라고. 꿈에서 깬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죠.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의 정제 능력, 수출 추이, 기술 투자. 숫자들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누가 알겠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죠. 오늘은 울산의 수소 생산기기를 보러 갑니다.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이 진짜인지 아니면 신기루인지. 넷째 날, 저는 다시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SK의 수소 생산 기지였죠. 수소는 미래 에너지의 핵심입니다. 유럽도 수소 경제로 전환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한국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공장 입구에서 최인호 상무가 저를 맞았습니다. 여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생산 시설 중 하나입니다. 하루 3만 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3만 톤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의 수소 생산량을 다 합쳐도 그 절반도 안 됐거든요. 시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반응기들이 웅장하게 서 있었죠. 증기개질 방식으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낸다고 했습니다. 최인호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수소는 정유 공정에도 쓰이고 수소차 충전소에도 공급됩니다. 일부는 수출도 하고요. 수소를 수출한다고요? 네. 일본이 주요 고객입니다. 액화 수소로 만들어서 배로 보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소 수출이라니. 유럽은 아직 수소 저장 기술도 제대로 확립 못했는데요. 다음으로 간 곳은 지하 비축 시설이었습니다. 차가 해안가를 따라 달렸죠. 어느 순간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동굴 입구가 나타났어요. 여기가 뭡니까? 국가 석유 비축 기지입니다. 지하 동굴에 원유를 저장하죠.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천장이 높고 넓었습니다. 저 깊숙한 곳에 원유가 저장되어 있다고 했죠. 최인호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전국에 17개의 비축 기지가 있습니다. 총 저장 용량은 약 3천만 배럴. 4개월치 소비량입니다. 4개월이요? 네. 국제에너지기구 기준보다 높습니다.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원이 없으니 더 철저하게 준비한 겁니다. 위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간 곳은 GS 칼텍스의 CCS 실증 시설이었습니다. CCS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죠.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땅속에 묻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한창 연구 중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실증 단계였습니다. 포집 설비를 받습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여기로 들어왔죠. 화학 반응을 통해 이산화탄소만 분리됩니다. 연간 얼마나 포집합니까? 100만 톤입니다. 실증 규모로는 세계 최대급이죠.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합니까? 액화에서 해저 지층에 주입합니다.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거죠.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포집량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영국은 아직 파일럿 수준인데 한국은 실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었죠. 최인호 상무가 말했습니다. 석유 없는 나라지만 미래 기술에서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수소든 CCS든 우리가 먼저 해야 살아남으니까요.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생존. 한국은 늘 생존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게 혁신이 됐죠. 울산을 떠나며 저는 메모했습니다. 수소 생산 세계 최대급, CCS 실용화 임박, 영국보다 앞섰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닷새째, 저는 서울에서 경제 분석가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연구원들과 미팅이 잡혀 있었죠. 숫자로 한국 정유산업을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프와 표들이 가득했죠. 강민석 연구원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글로벌 유가는 하락세였습니다. 배럴당 $70 선까지 떨어졌죠. 유럽 정유사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프를 보니 확실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자 유럽 정유사 수익이 급감했어요. 일부는 적자로 돌아섰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강민석 연구원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복합정제 기술 덕분에 마진을 유지했습니다. 저가 원유를 들여와도 고부가 제품을 뽑아내니까요. 그래프를 봤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은 배럴당 $8, 유럽은 $3였죠. 거의 3배 차이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설비 차이입니다. 한국은 중지류 전환 설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값싼 중지류를 사서 비싼 경지류로 만드는 거죠. 유럽은요? 제 보고서 초안을 다시 봤죠. 처음 썼던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정유산업의 일시적 부상과 한계. 저는 그 제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죠. 한국 정유산업의 구조적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 제목을 바꾸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본문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중간상이 아니다. 기술 기반 에너지, 전략 국가다. 위기에 강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타자를 치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관점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이 진실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 구조는 위기에 강하다. 기술이 방패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다. 내일이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를 정리한 문서였죠. 6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데이터, 사진, 분석이 가득했어요. 제목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대한민국, 정유국에서 에너지 전략국가로.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정유국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 국가였죠.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자원의 부재를 기술로 극복했다. 효율성, 품질, 혁신.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유럽이 배워야 할 모델이다. 파일을 저장하고 런던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상사와 동료들이 읽을 겁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반발할까요? 아니면 받아들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확실했어요. 짐을 싸고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죠. 일주일 전과 똑같은 풍경인데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도로를 달리는 트럭들. 어디론가 석유 제품을 나르고 있겠죠. 저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CCS로 탄소를 잡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라운지로 들어갔죠.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벽에 포스터가 하나 보였습니다. 한국산 지속 가능한 공유로 날아가는 친환경 미래.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제가 탈 비행기에도 저 SAF가 들어갔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탑승 시간이 되어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죠.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더 커졌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12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유럽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기술에 투자하고 효율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해야죠. 노트북을 열어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영국 에너지 산업 재건 전략안 한국 모델의 적용. 저는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영국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상했죠. 설비 현대화, 환경기술 투자, 수소 경제 준비. 모든 게 가능해 보였습니다. 런던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집에 들르지 않고 바로 사무실로 향했어요. 동료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없는 걸 파는 나라가 아니다. 미래를 만드는 나라다. 그리고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 모델은 한국이었습니다. 제 편견의 마지막 장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이 열렸죠. 에밀리 샌더스의 보고서는 영국 에너지 산업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동료들도 하나둘 설득되기 시작했죠. 한국 모델을 연구하는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에밀리가 팀장을 맡았어요. 6개월 후 영국 정부는 정유산업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년간 50억 파운드를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의 사례가 벤치마크였습니다. 에밀리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기업 대표단을 이끌고 왔죠. 기술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울산 정유단지를 다시 찾았을 때 그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년 전 회의적이었던 자신이 떠올랐죠. 김민준 과장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박사님. 네, 이번에는 배우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한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2세대 SAF 기술을 개발 중이었고 수소 생산량도 2배로 늘릴 계획이었죠. CCS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에밀리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 자원이 없기에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는 것. 그게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에밀리는 새로운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에너지 전환 시대. 한국에서 배우는 생존 전략. 그 보고서는 유럽 전역에 베풀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정부도 관심을 보였죠. 한국 모델이 유럽 에너지 정책의 참고 사례가 됐습니다. 2년 후 에밀리는 국제에너지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죠.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에밀리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느 도시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녀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한국은 그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편견을 버리는 법을, 겸손하게 배우는 법을,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법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에너지 지도를 바꾼 이야기. 그 이야기의 목격자가 된 것, 에밀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